안녕하세요, 이적입니다. 이번 시간은 93페이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성 요소인 구조 설비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와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보실 것이 바로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 21회 시험부터는 작년과 달리 관계법규 관리 실무에 적용되는 법령을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정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9월 달에 치러지게 된다면 그 9월에 시행하는 법령을 토대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4월 달에 시험 공고 발표되게 되면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령을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사실 우리 교재가 미리 만들어졌는데 4월 달과 그리고 6월 달에 건축 법률이 바뀌는 사안들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는 사항들을 입법 예고하게 되는데 저 4월 달과 6월 달에 법률이 바뀌게 된다면 그 법률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함께 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나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규정을 현재 강화 중입니다. 이런 추세를 살펴보게 되면 아마 8월 달에도 또 한번 바뀔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 개정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개정 사항들에 대해 내용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서도 책 나온 이후 법이 바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부에서는 구조 설비에 관한 사안들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기능, 그리고 양호한 환경, 그리고 미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선 먼저 살펴보십니다. 최근 포항 지진 사건 기억나신다면 그 포항 지진과 관련되어 내진 설계에 관한 기준이 강화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이후 경주 지진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지진 피해가 발생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국민은 지진은 바다 건너에서만 발생한 사건이지 우리와는 직접 직면된 사건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주 지진 그리고 포항 지진 이후에 지진과 관련된 대응 기준들을 각각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번 6월 달에도 그런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대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해당 건물을 설계했던 설계자에게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정해 놓고 이러한 설계자는 실제 건축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붕괴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판단하여 건축주에게도 일부 책임 지우고자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신고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에게 착공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건축법령에 따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로 구분해 놓습니다. 현재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으로 내진 설계 대상은 둘10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며 내진 설계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 설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놓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에 구조 안전 확인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가번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거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건축의 설계자는 설계자 추천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은 설계자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계자는 보통 건축사가 설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좀 안면 튼 건축사인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돈을 좀 벌게 되면 단독택을 하나 짓고자 할 때 설계 하나 부탁드린다니 하는 이야기가 1제곱미터당 15만 원 정도는 받아야만 설계해 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몇 번 제가 점심 사드리고 나니까 그 비용이 10만 원까지는 떨어졌는데 공짜로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안 나오십니다.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해당 건축물이 안전 등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분이 책임져야 된다더라고요.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한 자는 누구이다? 설계자라는 것 확인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설계자는 건축사가 대표적인데,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건축사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했던 설계회사가 공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IMF 터졌을 때 그곳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건축 설계 담당하시는 분이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저 좀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축물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건물 건축해서 분양하여 돈을 버는 건축주에게 책임지우고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 관한 내용을 따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구조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주 추천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가로 해놓습니다. 착공신고하는 때 착공신고 추천습니다.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스에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 1번, 2번, 그리고 9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독자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가로속에 주요 구조부인 기둥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기둥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 2번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도서 추천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리고 5번 기둥과 김사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 10m 추천습니다. 3번 높이 13m, 4번 처마 높이 9m 각각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10이었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그러면 저 10이란 말이 2배 배일 정도가 되면 간혹 2와 10을 더해보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더하면 10이 나오고 그 다음 숫자는 13입니다. 건물 높이가 13m 이상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고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 10에 1을 빼게 되면 청원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랄지라도 창고, 축사, 작물 재배상, 표준 설계 도서, 표준 설계 도서로 건축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창고가 지진 등으로 붕괴된다 할지라도 큰 인명피해는 없죠.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만 이 창고는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만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저 창고가 2층 이상이라면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창고 등은 연면적과 관련된 특례만 인정될 뿐 2층 이상인 창고에 있어서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죠.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 단독택 그리고 공동택.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함께 공유하셨던 광해 단독택으로서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택, 기숙 공간 그리고 공동택으로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연 다기입니다. 그러한 공동택 4가지는 모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내진 성능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등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 내진 등급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관식으로 적어나고 따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얘가 객관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각종 인증제, 등급제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제와 등급제를 결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디귿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입니다.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개정된 건 아니라 6월 달에 개정될 사안인데 법률을 입법 예고하면서 미리 발표해 놓은 것이 바로 디귿입니다.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찾으셨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 받은 즉시 사용 승인 추천습니다.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내진 능력 추천습니다. 공개하여야 한다. 1번 16층 이상을 2층 이상으로, 그리고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 그리고 2. 바다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그리고 목구조인 경우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각각 변경해 놓으시고, 이러한 경우는 사용 승인 당시에 내진 능력을 따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 앞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으로 내진 설계 대상 둘 10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내진 능력 공개 대상으로 이번 6월달부터 바뀝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시험은 시험 보는 날 시행하는 법령으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재 16층 이상과 5,000제곱미터 이상 대신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변경해 놓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당시에 지진, 진도 몇 가지 견딜 수 있는지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달리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하면 지진과 관련된 법령 규정은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지진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 풀어가시면서 천천히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서 99페이지를 살펴놓습니다. 사실 여기 구조 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에 있어서는 분명 모두 우리 시험 범위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고 숙지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기에 출제되는 비중이 문제 하나 또는 두 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사성 있는 사항과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함께 해나가지만 좀 일반적인 사항은 버리는 게 더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은 이 차 시험 2개 과목에 걸쳐 평균 60점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과목이 80점이고 한 개 과목이 40점이면 합격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과목이 90이고 다른 한 개 과목이 30점 나오면 평균 60이라지만 과락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80 넘는 점수는 어디 빌려줄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이 8점 만점으로 생각하시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지나치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버리고 가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우리 99페이지의 5. 피난 및 안전관리 함께 살펴보십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축부에서는 공사상 잘못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으로 건물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화재 발생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이 1월 25일인데 오늘도 밀양 쪽에 병원에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입원 환자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제천에서도 화재 사건 발생해서 큰 인명피해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화재와 관련된 우리 건축법상의 구조 설비에 대한 다양한 안전 기준도 우리 주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재와 관련되어서는 얘를 우리는 불화자 표현하고 있는데 시험 볼 때까지만 불천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열에 8개 정도의 규정을 화재와 관련되어 바다면적 1000, 연면적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게 있긴 있지만 그 부분까지 공부하기에는 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바다면적 합 1000, 연면적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방화 기준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11층을 기억해 놓습니다. 불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11층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건물에 화재 발생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 진압하십니다. 진짜 이분들은 영웅이시죠. 자신의 생명 바쳐가면서 화재 진압하고 화재 현장의 사람들을 구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대에 공급되어 있는 소방 장비 중에 물을 뿜기 위한 소방서를 뿜기 위한 소방 펌프가 제공되게 되는데 이 소방 펌프는 중력을 거스르는 장비로서 지표면으로부터 최대 40m까지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방 장비 현실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층의 구분이 없을 때 4m를 한 개 층으로 하고 보통 층고가 4m입니다. 10층짜리 건물에 화재 발생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부터는 소방 펌프에 물이 제대로 닿지 않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개 소방관서에만 고층 건물의 화재를 쉽게 진압하도록 고가 사다리와 관련된 장비가 공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못 됩니다. 대부분의 소방대는 40m 도달하는 펌프를 제공했기 때문에 10층 이하의 건물은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법이 정하고 있는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10층 이하의 건물과 달리
좀 많은 소방시설을 건물 내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비의 요구에 따라 10층 이하의 건물과 11층 이상의 건물에 건축하게 되었을 때 평당 건축 단가가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0m에 도달하는 펌프를 현재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얘가 소방용으로 공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한강을 따라 행주대교 지나시다 보면 한강 한가운데에서 분수가 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게 소방용이 아니라 관상용으로 공급되어 있거든요. 좀 문제 있죠. 그래서 현재 소방과 관련된 건물 기준은 몇 층? 11층. 연면적, 바다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1000제곱미터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재가 발생한 건물부터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避難, 안전 등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특별히 고층 건축물에 있어서는避難, 안전구역을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건물 중간층 한 층을 이 고층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避難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동탄의 메트로시티라고 하는 주상 복합 건물에는 상가 부분에 화재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건물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상층부의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애매하죠. 그래서 건물 중간층에避難 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고층 건축물이避難 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인데 그 설치 방법,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99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避難 및 안전관리로서 기억, 고층 건축물 찾았습니다.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避難 안전구역 설치하거나避難 안전구역 추천했습니다. 대피 공간을 확보한 대피 공간 추천했습니다.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避難 안전구역은 건물 한 개 층을 화재 발생 시에避難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피 공간이 확보된 계단, 우리 계단이라 함은 층과 층을 이동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계단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잠깐 쉬라고 넓게 평면이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아마 시설개론에서 계단 참이라 표현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단참을 전부 계단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계단참이 아주 넓다고 하면 좀 오래된 건물은 이 부분을 구획해서 화장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계단참이 이렇게 넓은 형태라고 하면 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곳을 화재 발생 시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으로 조성해서避難에 활용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 계단참 보신 적 있죠? 저 계단참 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대피 공간이 확보된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避難 안전구역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리어머니입니다. 99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避難층 또는 지상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避難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준초 고층 건축물에는避難층 또는 지상 통하는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避難 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1개소 이상, 여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같은避難 안전구역이지만 초고층 건축물 중에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준초 고층 건축물이라면 건물 전체 층수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여의도에 63빌딩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저 63빌딩은 지하 3층에 지상 60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60빌딩이 되어 있지만 지하층 포함하죠. 63빌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63빌딩에 1층부터 20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 하나 만들고 21층부터 40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 하나 만들며 41층부터 60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 하나 만들게 되면 지상층으로서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한 것이죠. 반면 준초 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40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얘는 준초 고층 건축물이고 2분의 1에 해당되는 2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그래서 15층부터 25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되면 준초 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 것인데 설치 기준 서로 차이나죠. 그 설치 기준이 제대로 짝지어지는 것을 시험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6번 개방 공간 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101페이지에 10번 헬리포트를 함께 보십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옥상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공간 확보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평지붕 추천했습니다. 헬리포터 설치하거나 헬리포터 동그라미. 여기 헬리포터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말합니다. 포트는 항구이죠. 헬리콥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장소 헬리포트라 표현합니다.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번 경사 지붕을 하는 경우는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와 관련되어 소방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터는 화재와 관련된 규모는 11층이었습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헬리포트 등의 설치 대상이고 그 설치 기준에 헬리포트는 평지붕에만 설치할 수 있고 경사 지붕의 경우에는 지붕 바로 아래 사람들이 화재 발생 시에 잠시 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따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포트와 관련되어 11층이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층수는 몇 층? 11층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양각 4번 방화 등에 대한 용도 제한 등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만 잠깐 보십니다. 방화 구획.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넘는 것은 1천 동그래 놓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한다. 갑종 방화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거주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는 철제 문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철제 문이 갑종 방화문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 각각 방마다 출입문이 있죠. 그러한 출입문은 을종 방화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등으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방화 구획 대상이 1000제곱미터라는 것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불천이란 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106페이지에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과 바닥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두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니은번에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설치 기준을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주변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기역번에 관한 사항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경계벽 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놓고 잠을 자기 위한 건축물 용도라고 하면, 수면용이라고 하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우선 1번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택 주셨습니다. 각 가구 간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택 중에 기숙사 주셨습니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에 학교 교실 주셨습니다. 숙박시설의 객실 주셨습니다. 경계벽. 그리고 3번 다중생활시설 호실 간의 경계벽. 그리고 4번 노인 복지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5번 노인 요양시설 호실 간의 경계벽.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서 잠 잘 자라고 충분한 방음장치가 갖춰진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하나 체크해 주실 것이 교실 찾으셨죠? 저 교실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저 교실은 잠자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실은 잠자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외부 소음으로부터 차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교실과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 독서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독서실 이용 비용 참 비싸더라고요. 저 독서실은 잠자는 곳이다? 공부하는 곳이다?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독서실에 호실의 경계벽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으로 설명하면 그걸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러면 잠자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곳, 그런 곳이라고 하면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 아니겠지만 이 독서실이라면 다른 상황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에 다중주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광해 단독택은 1층 또는 2층의 협의 단독택과 하숙집이라 불리는 다중주택, 그리고 상가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주택, 그리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를 관저라 표현하는데 그런 청와대 관저를 공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상가주택이라는 이야기 쓰게 되면 얘는 다가구택이고요. 그리고 하숙집이라는 말 쓰게 되면 그때는 다중주택인데, 응답하라 시리즈 보다 보면 하숙집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드라마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한 분이 시끄럽게 소음을 발생시키게 된다면 주인집이 방 빼란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간에 다툼이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상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그리고 경계벽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중주택은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 함께 보십니다. 창문 등의 차면 시설입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인접 대지 경계선 주셨습니다. 2m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웃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 건축법상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선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민법 242조 규정에 따라 이웃 대지 경계선부터 각각 반 메타, 0.5m를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이렇게 건물 만들어 놨으면 주변에 여러 필지의 이웃 대지 소유자 존재하고 특별히 창문을 내게 되었을 때 이웃집의 내부 공간이 보이게 된다면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할 필요 있죠. 나의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면시설 설치하는 대상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 이곳으로부터 2m 이내 이웃주택 내부 상황이 보일 수 있는 창문 등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우리 건물의 이쪽 방향의 창문 낼 때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2m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 건물 건축하는 이 건물로부터 2m 아니라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얼마? 2m 이내일 때 차면시설 설치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마감 자료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112페이지를 함께 봐주십니다. 112페이지에는 15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안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 예방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CCTV를 설치할 대상을 범죄 예방 기준 적용해서 건축한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하는 대상 건축물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해 놓습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범죄 예방 기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관계법규의 끝에 기준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 기준은 항상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언문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CCTV를 설치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쪽은 딱 세 가지만 보고 마십니다. 우선 1번 500세 이상의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일 때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을 봐주십니다. 문화시설은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인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여기 동물원, 식물원이라면 사자나 코끼리를 훔쳐간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시설에 해당되지만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교육, 연구시설, 연구소, 도서관 제외한다. 연구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갖춰져 있을 겁니다. CCTV 설치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건축 설비입니다. 여기 건축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승강기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강기와 관련되어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여기에 승용 승강기는 최근 우리 기출문제 한번 시험에 출제했고 다시 시험에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면 비상용 승강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을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는데 건축물이 6층 이상이고 엔드 개념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저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딱 6층이고 6층 이상이 아닙니다. 각 층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직통 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되면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추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우리 그냥 엘리베이터와 달리 갑종 방화문인 철제문을 한번 열고 비상 엘리베이터 타 보셨다고 하면 그게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안쪽 공간인 승강기는 화재 피해가 좀 심하지 않겠죠.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비상용 승강기를 하는데 이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때 승용 승강기 외 추가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다뤄졌지만
이 정도 범위까지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114페이지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2번 승강기 찾으셨죠? 승용승강 설치 대상은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승강기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과 연면적 2000 동시에 충족한 때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4번입니다.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러면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만약 300제곱미터인 6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해당 건축물은 6, 3, 18 연면적 18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아닙니다. 대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라고 하면 2400으로서 승용승강기 설치해야 되는데 각 층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직통 계단을 하나 설치하고 300 넘는 부분에 또다시 직통 계단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2개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딱 6층으로 딱 2층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각 층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직통 계단 설치한 경우는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 비상용 승강입니다. 높이 30m 초과는 높이 31m 초과는 가로 해놓습니다. 초과와 이상은 다르죠. 초과는 그 숫자 뺀 높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승용 승강기도 설치하고 비상용 승강기도 함께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높이 31m 초과하는 때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6번 진행 건축물 등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 등을 각각 두고 있는데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된 다양한 건축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무시하고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19페이지에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